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송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영상에서는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창효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사를 한번 볼까요? 구사. 구사를 보면 우리말로 한번 먼저 읽어보죠. 구사. 구사는 불극송, 복정명, 투, 안정, 길, 이렇게 되겠네요. 불극송, 복정명, 투, 안정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자리로 되돌아와 명령에 순응하고 마음을 바꾸어 편안하게 고dom을 지키니 길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극은 이기다는 극이라 했죠. 소송에 이기지 못할 듯하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명령에 복종하니 마음을 바꾸어 편안히 고dom을 지키니 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구사의 불극송, 복정명, 투, 안정길입니다. 여기서 불극송, 복정명을 먼저 한번 볼까요? 불극송, 복정명. 불극송, 복정명을 먼저 해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사는 양효입니까? 음효입니까? 양효죠. 양효는 음효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동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즐깁니다. 양효는. 그런데 소송을 즐기긴 하지만 이게 초효, 2효, 3효, 4효 자리에 4효 자리면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죠. 그러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죠. 발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발라야지 소송에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복자가 되돌아올 복이죠. 그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명령에 순응하며,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명령에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령을 받드는데 되돌아와서 명령을 받드는 것은 구사가 효변하면 이 상괴는 어떻게 변할까요? 구사가 효변하면은 이 상괴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먼저 구사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바뀌겠죠. 그죠? 음효. 그리고 양효, 양효입니다. 양효, 양효. 이렇게 바뀌겠죠. 이 괴는 무슨 괴죠? 이건 송괴면 송괴. 바람을 상징하죠. 그죠? 바람.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송괴.
그럼 송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명령. 송계 우리 물상 귀산표를 보시면 여기에 천명, 순종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명은 바로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구사가 효변하면 손괴로 바뀌는데 송괴는 천명이라는 명령, 순종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이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를 볼까요? 투. 이거는 변한다는 투입니다. 변할 투. 이 투는 달라지다는 뜻입니다. 달라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바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마음을 바꾸어 편안히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겁니다. 이걸 왜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나? 이 투라는 효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구사가 효변하면 이 전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교회는 무슨 교회로 바뀔까요? 한번 볼까요? 음효, 양효, 음효. 그것도 그려줍니다. 음효, 양효, 음효. 그 다음에 구사는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겠죠? 음효로 바뀝니다. 그 다음 양효, 양효. 자, 이렇게 교상이면 이게 무슨 괴죠? 먼저 상괴는 여기서 봤듯이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바람풍이죠, 그죠?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이걸 물을 상징하죠. 이 수입니다. 그럼 풍수환, 환계가 됩니다. 풍수환.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 흩어질 환자입니다. 흩어질 환. 자, 풍수환게 되는데 이 풍수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물 위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물에 파문이 일죠. 파문이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파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사를 제기했던 마음도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괴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변화하는 투. 이 글자는요, 먼저 우레를 상징하는 징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는 변하다는 뜻인데, 이 투라는 효사는 징계와 관련이 있더라. 그건 왜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투는, 자, 먼저, 구사가 효변하면, 우리가 지금 구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사를 공부해서 계속 구사가 지금 효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사가 효변하면은 이 내호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호계. 원래 내호계는 2, 3, 4효가 내호계로 되고 3, 4, 5효가 외호계로 되는 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게 구사가 효변하면은 내호계는 양효, 음효, 음효가 됩니다. 왜? 내호계는 2, 3, 4효가 내호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2, 3, 4 양효, 음효, 원래는 양효인데 효변을 했으니까 음효가 되죠. 그래서 이 내호계는 이게 무슨 개입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징계죠. 징계입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레를 상징하는 진에 투라는 효사가 들어있는데, 이 변하다는 이 투는, 이 변한다는 이 투는 이 징계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만 징계에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만 투가 징계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성을 찾을 수가 없죠. 일치성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투가 나오는 괴사를 쭉 훑어봤더니, 먼저 상계가 지닌 내지에게, 내지 얘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뇌지에게 그려보겠습니다. 뇌지에. 자, 이게 상괴가 뭐죠? 상괴가 이게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그죠?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뇌가 되죠. 그 다음 땅을 상징하는 지입니다. 그럼 내지예가 되죠. 내지예가 됩니다. 내지예의 상구를 보면은 무슨 효사가 나오냐 하면 유, 투, 무구, 이런 효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투가 있죠. 그죠? 여기 투가 있고, 우리 여기에 투가 있습니다. 여기 투가 있고, 여기에 투가 있고, 또 하나 더, 또 투가 나오는 게, 지금 투라는 이 효사는 주역에서 모두 세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송계 구사의 투, 그 다음 뇌지의 상구의 투, 마지막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수계, 택례수랑이요. 택례수 볼까요? 자, 이 홀을 보면 상괴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그죠? 태계. 그래서 태기입니다. 그 다음 하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죠. 이거 산을 상징합니다. 아, 택례수니까 제가 잘못 그렸네요. 택례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야지 택, 뇌, 수, 수계입니다. 택례수 6.3에 보면 택례수 초구, 여기입니다. 초구. 택례수 초구에 보면은 무슨 효사가 나오냐 그러면 관유투입니다. 관유투. 여기서도 투가 나오죠. 그러니까 택뇌수 초구의 투, 뇌지의 상륙의 투, 송괴의 구사의 투. 공통점은 송괴, 구사는 구사가 효면한 내혹에 양요, 음효, 음효, 양요, 음효, 음효 진이 들어있는데 투가 나왔습니다. 다음 뇌지에게도 상구에 투가 나왔는데 이 상구는
우리할 때 뇌자입니다. 그죠? 뇌. 그래서 징계에 징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내수도 이게 같이 우레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레. 택내수. 이 투도 소구에 투가 나오는데 그걸 봤더니 그 괴는 4개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이 투라는 효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징괴가 이렇게 징괴가 도사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 내혹의 징괴가 이렇게 각 효사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 뒤에 상과 수와 괴상이 항상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실 때 만약 투라는 효사가 보이면은 이건 징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을 볼까요? 안정. 편안히 고듬을 지킨다는 겁니다. 편안히 고듬을 지킨다. 그럼 이 편안히 고듬을 지킨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먼저 물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괴의 내혹에는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외혹에는 3호, 4호, 5호가 되겠죠. 그죠? 이게 3호, 4호, 5는 어떻게 됩니까? 음효, 양효, 양효죠. 음효, 양효, 양효입니다. 이건 뭐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구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구사가 효변하면 상괴는 어떻게 되나요? 음효, 양효, 양효로 바뀌죠. 이거 똑같습니다. 음효, 양효, 양효로 바뀌니까 음효, 양효, 양효. 이것도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그럼 송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여기는 순종한다는 순종의 물상이 있습니다. 순종. 근데 외혹의 3, 4, 5효도 송괴고 또 구사가 효변한 상괴도 송괴입니다. 송괴죠. 그죠? 3, 4, 5, 3, 4, 5, 3, 4, 5혼 이 혹에도 손이고 구사가 효변한 3, 4, 5도 손입니다. 이게 더 순종이란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에 상관없이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명령에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고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효사를 해석해 드리면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왜? 내가 발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즉 음효 자리에 음효가 오지 않고 양효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명령에 순종하며 마음을 바꾸어 편안히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 봤고 또 그 효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구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즉 괴사와 상사의 범위 내에서 볼 때 이 구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송계의 상징성, 즉 괴의가 다툼, 소송, 그 다음에 소송 중단과 화해 도모, 이런 괴의, 즉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 구사는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서 명령에 순종한다. 소송 중단이죠. 그죠? 구사는 소송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사, 효사도 우리에게 소송 중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구호를 볼까요? 구호. 구호는 우리말로 읽으면 송원길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소송을 처리하니 크게 길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처리하니,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을 처리하니 크게 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크게 길한 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로 되어 있습니다. 짝수 자리는 음효가 오고 홀수 자리는 양효가 와야 되죠. 그런데 양효 자리인 1, 3, 5 중에서 5효 자리만 지금 양효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 발음을 얻었죠. 그죠? 다음 짝수 자리 2, 4, 6자리를 봤더니 짝수 하니까 음효가 와야죠. 음효가 와야 되는데 2, 4, 상효를 봤더니 모두 양효입니다. 모두 발음을 다 잃어버렸죠. 유일하게 구호 이것만 지금 발음을 얻었습니다. 또 구호는 상괴의 중간호입니다. 중도까지 얻었죠. 그러니까 발음과 중도를 얻었으니까 크게 길할 수밖에 없죠. 갖출 거 다 갖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호는 천하의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구호는. 왜? 발음을 얻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신뢰감까지 줍니다. 왜 신뢰감을 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구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구호가 효변하면은 상견은 어떻게 변할까요? 구호가 효변하면 양효, 양효, 양효인데 양효, 음효, 양효가 되겠죠. 양효, 양효, 음효, 양효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무슨 괴입니까?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죠. 불을 상징하는 이괴입니다. 그럼 불을 상징하는 이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불을 상징하는 이괴에는 먼저 풍부함, 그 다음 신뢰, 풍부함과 신뢰의 물상이 있습니다. 이 풍부함은 넉넉함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호가 공정하게 송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발음과 중도를 얻을 뿐만 아니고 구호가 효변한 이계에 넉넉함과 신뢰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계의 풍부함이란 물상과 신뢰란 물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을 처리하는데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 그게 크게 길하다고 나온 부분도 바로 이 이계라는 효사의 물상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호가 우리 송계 괴사나 상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처리하는 겁니다. 소송을 판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판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시, 소송 판결. 우리 지금 하면 판사나 법원에서 하는 일이죠. 그죠? 소송 판결에 대해서 구호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됐으면 그 소송 판결은 넉넉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호 상구를 볼까요? 상구. 우리말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혹석지 반대. 그 다음 종조 삼치지.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혹시 반대를 하사하더라도, 석은 하산한 뜻도 있고 하시지만 하사한다, 준다는 얘기죠. 혹 반대를 준다 하더라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3번이나 회수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또 반대는 무엇이고 3번을 회수하는 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먼저 혹석지 반대,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보죠. 혹석지 반대는 지금 상구는 소송 다툼을 상징하는 송계의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의 극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괴사를 볼 때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랬죠. 이 끝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 상구는. 그래서 상구는 소송의 극한에 이른 호입니다. 스스로 발음을 잃었습니까? 잃지 못했습니까? 발음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1, 2, 3, 4, 5, 상. 그러니까 초, 2, 3, 4, 5, 6입니다. 짝수자리죠. 음유가 와야 되죠. 그런데 양효가 왔습니다. 발음을 얻지 못했죠. 그게 소송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소송의 극한에 이른 효입니다. 스스로 발음을 잃었는데도 끝까지 와버렸죠. 소송을 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 회사에서 벌써 끝까지 가면 흉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상어는 우리가 계급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이 송교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여기 있죠. 그죠? 마치 여기 초는 원사, 2호는 대부, 3호는 뭐라 했죠? 삼공, 4호는 뭐라 했습니까? 제후, 5호는 뭐라 했죠? 왕이라 했죠. 상호는 상제, 상제 또는 종묘입니다. 종묘,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곳. 이렇게 각 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사, 대부, 삼공, 제후, 왕, 상제 또는 종묘입니다. 종묘는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죠? 근데 이 반대는 뭐냐? 반대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에 찾던 우리 혁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관리들이 웃돌을 입고 웃돌 위에 이렇게 반대를 찾습니다. 반대는
이런 식으로 반대를 차고 있었죠. 웃돌 위에. 이 반대를 찬 이유는 왕이 이 신하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어떤 권리? 이 반대를 찬 신하는 이 종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대건을 보면은 양효가 세 개죠. 양효가 세 개면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건은 무슨 물상이 있죠? 왕이라는 물상이 있죠. 왕. 이 건에는 왕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물상이 있고 옷이라는 물상이 옷. 그 중에서도 윗돌이, 아랫돌은 아닙니다. 윗돌이. 이 왕과 윗돌이라는 물상을 건이 가지고 있으니까 건에 속해 있는 상고효사의 혹석지 반대, 즉 반대를 하사한다라는 이 반대가 이 물상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석지 반대는 왕이 신하에게 반대를 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 반대를 하사받기도 하나 하루가 가기 전에 3번 회수당한다라는 효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 효사 중에 혹석지 반대는 이렇게 해서 혹석지 반대라는 효사가 나온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종조 삼치지입니다. 종조 삼치지. 이 치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뺨을 칩니다. 뺨는다 치예요. 반대는 여기 반대죠, 그죠? 옛날에는 이 반대를 보면 밑에 가죽 혁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반대는 가죽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벨트 중에서 좀 두껍고 큰 벨트. 다만 우리는 윗돌이 안으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관리들이 윗돌이 바깥에 찼던 그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를 하사하고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3번이나 회수한다는 뜻은 왕이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치욕감을 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반대를 하사하고는 그날 3회나 그것을 뺏으려고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그 회수당하는 신하로 봐서는 엄청난 치욕이죠. 그래서 이 종조, 삼치지, 종조, 삼치지란 뜻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종조라는 뜻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요. 종조. 이걸 해석하면은 하루가 끝나기 전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첫 번째 괴가 뭐였죠? 우리 건괴였죠. 건괴. 건괴 보면은 양우 6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세 번째 보면은 종일 건건이란 효사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종일 건건. 온종일 쉼없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일, 즉 하괴건에서 종일, 또 상괴건에서 종조, 이 부분은 용법이 서로 비슷합니다. 온종일이란다. 온종일. 이 하루가 끝나기 전이니까 하루 종일이죠. 또 이건 하루 종일 건건, 온종일 노력한다. 여기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즉 하루 종일 3번이나 회수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3이라는
효사가 있죠. 그죠? 삼은 무슨 괴의 물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은 우리가 감개 물상에 삼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아래가 물을 상징하는 감개지 않습니까? 감개에 물을 상징하는 감개에 삼이란 물상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개에 삼이 들어있는 이유는, 감개에 삼이란 물상이 있는 이유는 서방 백호에 7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이라는 이 별 이름이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개에 위치하는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삼이 감개의 물상으로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수, 하루가 끝나기 전에 3번이나 회수 당하니까 회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치, 뺏긴다, 없어진다 하는 부분은 물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우리가 상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구에서 효변하면, 상구가 효변하면 이 효는 어떻게 변하죠? 양효, 음효로 변하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운물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그렇죠? 운물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이 태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회손이라는 물상이 있죠. 훼손된다는 훼손입니다. 즉 훼손한 것은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즉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빼앗기는 그 치라는 이 효사는 이 하괴인 감개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 이 효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은요, 초효와 삼효를 한번 볼까요? 초효와 삼효를 보면은 공이 종길, 삼효의 종길이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초효도 발음을 얻지 못했고 삼효도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기라라는 길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음효는 소송을 즐기는 겁니까? 즐기지 않는 겁니까? 양효는 동적이니까 소송을 즐기고, 음효는 수세식이죠. 수세입니다. 수세. 그 현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효는 덕이 유순합니다. 원래 음효 덕은 유순하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유순한 것이, 즉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기라다는 효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효와 4효 한번 볼까요? 2효와 4효를 보면은 똑같이 불극성이 나옵니다. 불극성. 이거 나오고 여기 불극성이 나오죠. 자, 여기에 불극성은 왜 나왔습니까? 둘 다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왜 소송에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음효 자리에 다 양효가 왔죠. 그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하니까 소송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불극성이라는 이런 효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구가 이제 소송에서 끝까지 가면 흉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볼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천을 맞는 사람이, 사기를 맞는 사람, 사마천이죠. 한나라 무제 때 사람입니다. 그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궁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기를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천에는 2명의 외손이 있어요. 외손. 한 명은 양충이고 사마천의
딸이 사마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외손이니까 딸 아들은 있잖아요. 그죠? 사마영의 첫째가 양충, 두 번째가 양손입니다. 이게 사마영의 갖다가 아들 두세 사람 이름이 양충과 양운입니다. 양손의 양운입니다. 양운. 근데 이 양운이란 이 외손이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영이 사마천이 사기를 만들 때 두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국가에 반납을 하고 한 부는 딸인 사마영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운이 이 할아버지가 지은, 즉 외할아버지가 지은 사마천 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사기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었고 학구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양운은 이 사마천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강직한 인물이에요. 강직했어요. 그래서 관직이 있으면서도 어떤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의로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성격이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각박하리만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덜쳐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원한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양운이 출세한 것도 상대의 약점을 폭로한 대가였는데, 그렇지만 자신도 상대로부터 끊임없는 고자질과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민호 강등되었죠. 이 양운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허리가 잘려 죽는 어떤 가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운은 끊임없는 다툼, 소송을 통해서 출세를 했지만 또 그 다툼이나 소송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마천의 외손인 양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 소송은 계속하면, 소송을 자주 하면 폐가 망신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특히 이 소송, 송계에서 말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했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게끔 화해 제도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시골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송계의 강의는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끝을 냅니다. 송계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